메이커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분위기인데. 기자회견이요? 네. 오늘 그 발표의 주제는 포용적 도시 혁신을 위한 혁신 주체와 생태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등등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또 한 축은 문화유산, 역사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포용적 도시 혁신 주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한 축으로 이제 마을과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 분석하는 연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형태로 좀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좀 분단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묶고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에는 6분이 계신데요. 지금 김은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님, 잠깐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노아 공단 대표님 앉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영석 모공대 지역혁신 리빙대 센터장님, 그리고 임진희 유디 꿈공장 공장장님, 그리고 유재태 창업진흥원 과장님, 그리고 한동순 대학 리빙네트워크 회장님, 이렇게 6분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로 이제 기억니은 순으로 김은영 박사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은영입니다. 예, 오늘 그 4가지 주제를 듣고 너무 현란해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먼저 포용적 도시 혁신하고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송혜진 박사님과 성지훈 박사님 그리고 송민선 위원님을 통해서 뷰티를 통한 이런 도시 혁신 방향, 그리고 뷰티를 통한 이런 포용적 도시 혁신에 관해서 먼저 선행 학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포용적 도시 혁신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에게 친절한 도시가 포용적 도시 혁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다라는 것은 청년과 취약계층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뭔가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기회 그리고 미래를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는 이런 도시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송민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문화적 연결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관련한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공동체의 이런 쇠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떠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리빙랩에서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 지속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주셨던 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례들을 듣고 나서 느꼈던 부분은 이 리빙랩의 지속성을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청년이나 지역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엮어낼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재발견할 수 있던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마지막에는 이런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제 굉장히 구체화된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적인 부분, 국제적인 이런 연결성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연결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혁신과 지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 각계각층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런 그 실천적인 이런 전문가분들을 뵈므로 인해서 그 대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이라든지 지역 간의 연결성 그리고 청년들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포럼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이 균열을 일으키는 보통 걸 전략적 틈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열을 일으키는 틈새를 내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여는 그런 사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아까 얘기했던 포용성일 수도 있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그 지역 관련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이러저러한 작업들 그리고 리빙랩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형태의 전개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노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도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포용적 도시혁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이 포용성은 저희가 말한 이유는 포용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한다는 그건 정말 그러면 저희의 그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류에 속하던 사람들이 비주류에 속았던 마이너리티의 장애인, 다문화, 노인분들도 저희가 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의 그릇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저희가 실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용적이라 하면은 소외된 포용성에 들어와야 될 저희 또 소외된 이웃들이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이런 분들만 해도 저희가 장애인이 저희 우리나라에 260만 명에 노인이 이번에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소외된 인구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고 저희 우리나라의 거의도 한 20% 30%의 인구가 소외된 인구라고 얘기가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분들이 이전에는 부양 인구에서 저희가 같이 이런 포용적 도시 혁신에 이런 것을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함께 생산 인구 분야는 저희 우리나라의 많은 국력 차원에서도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공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생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케어테크 관련해갖고 이게 소외된 사람들 위한 기술 개발이라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간병인 분들과 장애인 노인분들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숟가락 포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 장애인 노인분들을 들어서 이동할 때 쓰는 그 장치를 로봇으로 만드는 R&D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구 개발을 저희는 장애인 노인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리빙랩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만 이런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하면은 사실상 뭐 1년에 한두 개 그리고 그런 또 예산도 몇 억을 쓰면서 진짜 열심히 잘해봐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어떤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때마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 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때 포용성을 강조한 메이커스페이스를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선정이 되었고 지금은 6년째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협업형으로서 연장으로 1년 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포용적이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흐름을 되게 잘 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이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기술 영역, 과학 기술 영역에서 같이 해나가는 게 좋은 의미가 나왔고 성과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이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들 같이 코워킹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하게 되었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까 전에 또 박종일 선생님께서 글로컬이라는 또 좋은 화두와 또 다른 국가의 협업 많이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리빙랩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 리빙랩이라는 어떤 이런 도전과 실험을 베트남의 불발탄 이 절단 환자분들과 같이 콜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메이커 활동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게 그 공장이라든가 이 전기 현장에서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시다가 손이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저희가 그런 메이크업 프로그램, 목공 프로그램이나 3D 프린터, CD 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손을 다치신 분들 위한 의수를 3D 프린터로 만들 수 없겠냐라는 게 좀 같이 만들자나 제안하셔서 저희가 그 재활병원과 같이 진행했던 계기로 시작돼서 저희가 라오스에 같이 그 절단 환자분들을 위한 의수 제작과 보조 제작을 하게 되었고 라오스 사업을 하다가 또 베트남의 유엔 사무소에서 같이 또 이런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 제안이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이 포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리빙랩으로서 이런 마을 단위에서 이런 지역 단계에서 했던 이들이 다른 나라에 더 이동이 되고 또 더 많은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용적 도시 혁신이 우리나라 대전 아니면 대구, 서울뿐만 아니라 이 포용적 도시 혁신이 대전과 또 오사카 아니면은 베트남 하노이 저희는 다양한 도시들과의 어떤 포용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분발하고 있고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혁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많이 활동하고 또 오늘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또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포용적 혁신은 방향성을 가진 혁신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혁신 얘기할 때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방향성은 이게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이 포용적 혁신은 방향성, 그게 SDG가 되든 취약계층 지향이 되든 사회적 가치가 되든 방향성을 가진 혁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의 궤적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랜 B 형태의 혁신 궤적을 형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되고 그 연대의 폭이 지역, 국가를 넘어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과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영석 교수님, 처음에 인사를 드려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리빙랩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 과제를 하면서 리빙랩 프로젝트와 지역의 창업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작은 과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주제도 포용적 도시혁신이라는 부분도 대전도 역시 뭐 도시라는 그런 그 성격 하에서 이런 지역에서 어떤 이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 방법론으로서 리빙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만들면서 했던 생각은 이제 실용혁신 연구 리빙랩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실용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실용혁신이라는 개념은 사실 자원의 어떤 한계, 자원의 제한에서 오는 어떤 창의성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 한정된 부분도 있고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자원의 제약이 자원이 제한됐을 때 거기서 오히려 더 기존과 다른 창의성이 나올 수 있고 그것들은 또 그 동기부여는 사실 생존이라는 또 그 어떤 절실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실용혁신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자원의 제한조차도 만약에 창의성을 더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그게 뭐 절대적인 방법론은 될 수 없지만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실용혁신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리빙랩이라는 것도 지역에서 한다면 문제 해결하는데 또 다른 어떤 솔루션이나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뭐 프로젝트를 했었고 다양한 뭐 고등학생들 또 실버 계층의 다양한
분들이나 또는 최근에는 또 유학생들하고 대전에 사실 유학생 이슈가 굉장히 또 그러니까 저희 대학만 해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불과 1, 2년 만에 지금 유학생이 한 1,7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 한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 그 대전에 저 뭐 한 15개, 17개 대학이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죠. 그런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는 이슈인데 사실 현실을 보면 굉장히 그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지방의 대학에 유학생이 올 때는 또 그 이슈들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목적으로 온 것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또 와서 현지에서 정상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을 벌어서 가겠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이 비자나 이런 것들 했을 때 뭐 8년까지 연장이 되니까 그 안에 얼마를 벌어 가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이제 동남아 지역의 학생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정상적인 취업이 아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적인 뭐 이렇게 그 일자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도 피해를 당하고 이런 구조. 사실 그 시작은 수업 시간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갑자기 수업이 안 끝났는데 조용히 계속 나가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래서 그 문제를 봤더니 그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뭔가 이제 문제 해결보다 올해 처음 시작했던 시도는 그거였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은 애들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만 있어서 유학생들 관점에서 너희들이 재미를 찾아봐라. 지역에서 재미거리를 찾아봐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비용과 이걸 주면서 자기들끼리 대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놀거리나 재미거리를 찾아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굴해서 그거를 마이리얼 트립에다가 사실 큰 영향가는 없지만 한번 올려서 실제 상품화나 사업화까지 어떤 그런 테스트 삼아 반응도 보기 위해서 그런 시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해봤었고요. 근데 다양한 또 제가 올해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이제 리빙랩을 하고자 하는데 올해는 이제 대전시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고교와 대학을 연계하는 어떤 인재 양성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한 좀 과제를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사실 그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 학생들은 일단 또 이제 수도권의 대학이나 이런 쪽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대학에서 좀 더 알고 지역의 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고민하는 그런 과업을 해보고자 하고 여전히 유학생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이슈를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동생과 함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서로 도우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단발적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그들 단기간이 아닌 좀 긴 호흡으로 최소한 뭐 1년 프로젝트 단위라도 이런 것들을 끌어가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 이제 라이즈라는 그런 교육체계의 어떤 재편이 되고 있어서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존에 이제 RI 사업은 끝나지만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좀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끌어가는 게 지금 목표고 앞단에 오늘 라이오트의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계속 학생들이나 이런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강조하는 것들이 문제 발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감과 고민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연구 리빙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론이나 근데 문제 발굴에 대한 방법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앞단의 문제 발굴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문제를 깊이 있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키워드는 실용 혁신입니다. 실용 혁신. 그래서 적은 자원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 방법론, 그리고 대안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참작해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역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이제 이러저런 시도를 하시고 경험을 많이 축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좀 잘 우리들이 풀려가지고
라이프 사업과정 연계돼서 좀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리빙랩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메이커 스페이스랑 리빙랩만 생각했는데 올해는 또 이제 도시까지 들어가니 갈수록 이제 스케일도 커지고 내용도 더 알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분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항상 그 리빙랩 포럼이 좋았던 게 울림이 있어요. 저한테 항상 울림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소개를 안 드리고 바로 시작했는데 창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럼에 와서도 리빙랩, 메이커스페이스도 뭐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창업 정책이라든지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지훈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손미선 위원님 발표도 듣고 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성지훈 박사님하고 좀 많이 겹쳐가지고 그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이라서 긴장해서 제가 열심히 받아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발표부터는 제가 너무 흠뻑 빠져가지고 많이 역제를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도시혁신이잖아요. 저희 창업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항상 혁신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항상 혁신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게 약간 추상적이고 좀 실체가 없고 그런 의견들이 정부에서도 많아요. 혁신하면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혁신이냐 방향성부터. 근데 이제 리빙랩이나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틀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참 뭐라 그러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에서 근무하면서 좀 반성이 들었던 게 오늘 발표 뭐 성진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 약간 반성이 되었던 게 저희가 혁신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에 저도 뭐 혁신 창업 스쿨도 했었고 혁신 패키지도 있고 혁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혁신의 대상이라든지 주체가 누구냐? 저희가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창업자들 또는 창업 기업들이 니네 혁신적인 아이템 가져와봐, 신산업 분야 뭐 발굴해와봐, 약간 이런 식으로 요구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기업 자체는 혁신할 수 있어도 그 근간이 되는 이런 생태계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이번에 크게 닿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진흥원이 정부 공공기관이고 창업을 유일하게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예산도 한 해 뭐 올해만 해도 8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기관이 창업자만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많이 들고 저희 기관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기업 위주, 창업자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공유해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재훈 박사님이 도서관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주말에 광주에 있거든요. 광주광역시청 옆에 그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지금 도서관 하나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430억 들여가지고 만재공부터 이상을 좀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오픈되면은 이제 올해부터 아마 뭐 내부에 어떤 게 들어갈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포용적 도시 혁신을 하고 도시 생태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이 이렇게 중요한지도 몰랐는데 광주에 그런 큰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도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광주 시청분들 쪽에서는 인맥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겠지만 그래서 큰 도서관이 생기고 시에서 운영하는 계획이니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하면은 광주 쪽에서도 좋은 생태계가 또는 도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 쪽에서 인프라 사업만 4년 했고 또 인프라하고 좀 교육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21년 제가 뭐 혁신 창업 스쿨
교육 쪽도 한 2년 좀 더 받았고 스타트업 학교 공동에서 짓는 것도 제가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18년도에 한 4년 넘게 운영했는데 이런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미술관 얘기도 나오고 과학관 얘기도 나왔잖아요. 제가 21년도에 중기부랑 얘기해서 그 창업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기부는 과학관 가지고 있잖아요. 문체부는 뭐 미술관도 있고 뭐 예술센터도 있고 있잖아요. 중기부는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저한테 인프라 만들으래요. 그 인프라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기관에서 할 만한 크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창업관을 만들어서 수시로 여기서 뭐 대표님들이 발표도 하고 창업 씨앗들도 뿌려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초중고등학생 와서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넣고 그리고 그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막 전시관처럼 만들고 뭐 CES에 유명한 관들 많잖아요. 그때 막 LG에서 접는 TV 막 이런 거 나올 때였어요. 그런 것도 해서 놓고 이제 구경을 시켜놓으면은 와서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여기가 어쨌든 도시지에 만들어질 테니까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제가 사업하우스 가면은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랑 기획실에 중기부 기획서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저희 원차원에서 조금 부정적이어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다. 대변 뭐하냐 라는 식이 조금 있어가지고 더 크게는 못 만들었는데 가능성은 예산실에서도 중기부 예산실에서도 뭐 좀 얘기가 됐던 거라서 기회가 되면은 꼭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도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거점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도시 혁신이라는 용어가 갖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시의 이 인프라 내지는 공공기관, 이제 뭐 체육관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체육관,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혁신의 자원, 특히 이제 포용성을 갖는 혁신의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은 이제 대학하고 연구기관만 연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죠. 근데 도시 혁신이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영역이 확 넓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리빙랩이랑 붙으면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창업 쪽에서도 좀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하시면은 아마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자원들을 또 이렇게 좀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그 네 개가 뭐 서로 따로따로 있긴 했지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주는 감동이라든지 내용의 전달이 되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용적 도시혁신이라고 했을 때 포용이라는 말도 쉽지 않고 도시혁신이라는 말도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갖기는 되게 어려운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도시 그러면 소비만이 이루어지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주거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일하는 그 사무 지역, 어떤 생산의 지역이 다 따로따로 이제 분리돼 있으면서 같이 결합되지도 못하고 분리돼 있으면서 또 어떤 도시인들의 각자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가 있으면서 그 개인의 욕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소비 도시가 바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포용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도시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커뮤니티, 조그만 어떤 그 마을,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있고 이런 공공기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때 결국은 커뮤니티가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가 뭔가 일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자기 기능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도시 혁신을 한다 그랬을 때 많은 측면에서 혁신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행복, 그 어떤 주민들의 행복,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성들, 뭐 무장애라든지 무경계 또는 또 이걸 갖다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주체들의 자발성, 주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그 로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마을 로컬, 이 커뮤니티들을 얼마나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파편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이런 커뮤니티로 묶어내면서 그 커뮤니티 통해서 많은 어떤 자신들의 욕망들을 분출해 나가고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 아마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을 해보자. 콘슈머로서의 역할들을 자기가 하면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파편화된 일상의 노동들을 갖다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를 메이커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해보자. 또 이런 일들을 실제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의 그룹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훈련시키고 활동가를 만들어가면서 결합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발표문들은 결국 그걸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요새 사실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평생교육. 그래서 과연 그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육하시면서 그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그 파편화되고 무기력하고 루저이고 패배자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그 생활의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열심히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이 폭동 뭐 폭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일을 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주체 세력에서부터 일탈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일이 없고 나의 어떤 방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분노를 폭발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정 정도 종교로 빠지기도 하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결속력들을 다시 이제 결합시키는 것은 결국 커뮤니티를 이제 부활시키고 또 마을을 통해서 자기 할 일들과 자기를 갖다가 인정받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인간들이 현재 이 사회라고 하는 또 자본주의 사회라는 또 자본주의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얻게 되는 이런 피해들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고치고 또 그걸 갖다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 자체도 우리 리빙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포용적 도시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요새 평생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이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주고 또 직업거리, 일자리 아니면 또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도시 아니면 이제 우리 마을, 지역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자기가 뭔가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인 어떤 이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양면성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양면은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측면이고 인간이 하는 노동들을 다 뺏어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많은 노동들을 같이 협업을 통하고 큰 기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개인이 수행할 수 있고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 숙련되지 않은 집단들이 아주 그 숙련의 노동들을 갖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힘을 주는 것들이 또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파워먼트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인파워먼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은 우리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을 해서 이제 힘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봤던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에 있는 그 농촌 마을에서 어떤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의 어떤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디자인 아이디어 기획이라는 게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생민선 과장 뭐 이거를 우리 이제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 전통 문양인 이런 것들을 진짜 학습시키고 그 인공위원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그런 문양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공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일자리들 또는 새로운 어떤 뭐 직장에 없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또는 이제 커뮤니티를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뭐 기술 이런 거 가릴 필요 없거든요.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와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이제 행복하게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통 혁신하면은 뭐 첨단 산업, 제조업 혁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도시가 붙어버리면 또 사람이 사는데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는데 학교가 많은데 예, 그리고 도시 문제가 심각한데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란 그 단어를 붙이기 시작하면 전통적인 혁신의 이미지와는 다른 얘기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이런 포럼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유형의 아까 얘기했던 플랜 B형 그런 혁신을 꿈꾸고 그걸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양한 주체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제가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와 나는 이제 또 다른 것도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우선은 제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5년 동안 하면서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창진원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베이스가 장애 쪽입니다. 그래서 장애 쪽 학생들과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면서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인데 여기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건 저희 그 센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문화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시각 장애인들한테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시각 장애인들이 안 보이니까 얘를 3D 프린팅으로 해서 만질 수 있게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에밀레 종이라든지 이런 다보탑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3D 프린팅으로 작게 만들었을 때 만지면서 그 교육적으로 비장애인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학습적인 어떤 동등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점자가 이 앞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만져보면서 점자도 만져보면서 이게 어떻다는 걸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구체화라는 거를 만들었던 걸 이제 창진원의 도움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학생들이 도자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깨트릴까봐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어떤 그 형태, 이게 도자기구나라는 얘기를 너무 놀라면서 애들이 막 이런 숫잔 뭐 이렇게 호리병 이런 거 처음 만져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막 그랬는데 이런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시각 장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물건 구체화를 100가지를 선정을 해서 자연물, 동식물, 왜냐하면 나비 같은 경우도 너무 얇으니까 형태를 못 만지잖아요. 그거를 나비를 만들어주고 또 코끼리 같은 경우도 너무 크니까 걔가 코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다 3D 프린터로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했고 그래서 여기를 해서 화면의 오른쪽으로 화면의 오른쪽 화면 터치 화면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화면 칠까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본하고 독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에 보냈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팅이나 이런 아이디어 또 장애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외국에서도 과연 인정해 줄 거냐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냈더니 일본에서 인상을 줬고 또 거기서 심사하시던 분이 독일에서 반드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독일에 보냈더니 또 엑스포트 상도 주시고 그래서
상을 받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리고 거기서 알리면서 외국에서도 이런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전 서울 맹학교에 이렇게 100개거든요. 자연물, 동식물, 인물, 뭐 링컨 얼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세종대왕 상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이제 되게 좋아했고 또 대전 맹학교부터 사실 시작했는데 그 애들이 만지다가 부러지면 다시 이런 소모품입니다. 걱정 마세요. 또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택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사실 59만 8천 명이라고 평택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군이 평택을 다 집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군 시민이 가장 많이 살아가는 전 세계 큰 도시가 평택입니다. 그래서 4만 5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또 플러스 뭐 도와주는 사람, 식당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한 10%의 시민이 평택에 미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들하고만 이렇게 하면서는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 또 외국인들 다문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군도 우리가 원조 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 쪽에 저는 미군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험프리나 아니면 오산 베이스에서 나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밖이 무섭다고 해서 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리빙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학생들을 평택에 우리 학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특히 아이들이니까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생들한테 3D 펜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제가 5회 작업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학생들한테 아까 그 3D 그걸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출력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애들한테 알려주고. 저는 미군 어른들한테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의 우수성이나 문화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3D 프린팅이 무엇이고, 근데 미군 알아보니까 미군 기지 안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 더 좋다. 그리고 너희 뭐 미군보다 우리가 가진 게 더 많을 수 있다. 우리는 역사 5천 년이다. 너희 몇 년이냐? 뭐 이러고 얘기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나중에 너무 뿌듯하게 하고 내년에 또 올래요?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막 제가 막 나가는 게 제가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영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해서 외국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캠프 같은 경우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차별화된 리빙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일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희가 일본의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청각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한글도 많이 배워가지고 오는데 그 아이들한테 민화를 좀 그리거나 아니면 한국의 그 남북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같이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한 10여를 기울여서 했던 작업이 민화 작업이거든요.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은 5명의 그 미군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군인이고 부인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있는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걸린 미군 가족들이 있다고 하길래 그럼 우리가 고쳐준다. 뭐 이렇게 근데 대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한테 오산 베이스나 험프리에 들어와서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무료로 배우는 대신에 당신들이 우린 국립대니까 안전하니까 와서 배우시라고 그런 대신에 이제 여기 그 미군 가족 5명과 학생 5명에서 1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3시간씩 영어도 얘기하고 같이 뭐 약간 잡담도 하면서 미나를 배우면서 우리나라 우수성 뭐해서 뭐 코리안의 팝아트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미나도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1년 한 반 정도 됐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엄마들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옆에 3D 프린팅 있는 거 막 보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해서 아까 어린아이들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연결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는 공군 그 블랙 이글 타는 남편이 그 조종사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일본에 가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집에 있는 카페트하고 똑같은 미나 색깔을 그리겠다고 해서 그걸 맞춤형으로 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요번에 2월 여기 날짜가 잘못됐네. 2월 며칠이라고 돼 있는데 3월 6일 날 드디어 오산 한코리아에서 미나 전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연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규모로 그 도서관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거를 사령관이 되게 높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듣고 어떻게 한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비용으로 다 하려고 했다가 미군에서 다 비용 대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작품만 가져가고 해서 여기에 보면 엘리자베스 린 이렇게 그레이스 파크 이게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티스트라고 좀 써주고 해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월달에 여기 그 입장을 하려면 한 달 전에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몇 번 모실 수 있으면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낙관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 우리가 3D 프린터로 도장 낙관 만들어줬고요. 거기 밑에다 엘리자베스라고 한글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서 이거 가져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어떤 그 만들어내는 걸 주로 하는데 그 평택이 할 수 있는 일, 저는 또 너무 감사한 게 경기도인데 여기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예전에 원조받는 시대는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외국인들하고 함께 하는 거, 또 다문화에 저는 미국인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약자가 우리나라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 선진국이 돼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약간 일조할 수 있는 메이커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